제가 오후 시간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뵀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3번을 뵙게 됐습니다. 저는 좋은데 이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제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승환 부장과 함께 또 아침 이른 시간대 한번 시장을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로 염승환 부장께서는 어떤 걸 짚으셨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돌아온 외국인 순매수 배경과 또 순매수 주요 기업은으로 해주셨는데 좀 동향들 살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때 한 3조 이상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후로는 주식을 산 적이 없거든요. 계속 네, 매도를 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공매도도 제한되다 보니까 매도했던 이유도 있고 뭐 계속해서 그동안 뭐 차익 매물 뭐 또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매도했다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4월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매수할 거라고 많이들 예측은 못 하셨던 것 같은데 4월 달 들어서만 현재까지 2조 원 이상의 지금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 이게 2020년 어쨌든 11월 이후 처음으로 순매수 기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지수가 좀 강했는데 외국인들이 이끌어줬거든요. 사실 이제 작년에는 그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지면서 개인 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면서 이끌어줬는데 네.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뭐 매수 여력도 좀 떨어진 데다가 힘이 좀 떨어졌죠. 그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 좀 뒤를 받쳐줘야 되는데 팔기만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요즘에 뭐 연기금도 이제 뭐 제한적인 매도를 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이 기업으로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일단 주요 순매수 기업으로는 역시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수출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좀 주요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네. 이제 뭐 오늘 아마 분할 발표할 것 같은데 SK텔레콤도 네. 상당히 많이 샀고 게임 업종 요즘에 좀 이슈들이 많잖아요. 근데 NC소프트도 악재가 좀 많았는데 의외로 오늘 좀 그 최근에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뭐 셀트리온도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건설 업종도 일부 뭐 특정 기업 위주로 좀 사긴 했지만 DLENC 예전에 네. 대림산업이죠. 이런 기업들을 좀 샀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보면 그냥 특정 업종에 그냥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맞아요. 지금 보면은 꼭 그러지도 않아요. 네. 그냥 고르게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살 때도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할 때는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를 우리가 만끽하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종군 전반으로 그리고 스토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도 좀 반응을 많이 해주는 것 같고 그렇다면 좀 나왔었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가운데서 특히 좀 이거 눈에 띄고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아마 뭐 앵커님 아시겠지만 제가 그 건설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좀 건설주 눈에 띄어 사실 건설주 잘 안 사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DLENC가 좀 눈에 들어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택 공급 정책이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이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주도로 좀 늘어나는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고 거기에 DLENC가 이제 경쟁사죠. GS건설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싸거든요. 시가총액이 한 20% 이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브랜드력도 좀 있고 뭐 아무래도 분양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DLENC도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데 좀 과거보다는 많이 벌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좀 가격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LENC 한번 좀 주목을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LENC는 가격적인 매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의 흐름들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는 영국 코로나 집단 면역 도달, 야외 식당 영업 재개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부터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영국도 그동안 좀 이렇게 경제를 좀 봉쇄하고 일부 이제 좀 경제 활동 못하게 좀 막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좀 해제한다라는 네. 뉴스가 나와서 어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엄청난 환호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뭐 존슨앤존스 백신이 또 중단이 됐지만 네. 사실 유럽 쪽에서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인구의 절반이 지금 그러니까 인구 절반이 한 3,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인구가 지금 이제 한 번 정도는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일단 지금 국민의, 그러니까 영국 국민의 73% 정도가 이제 면역력을 확보를 했대요. 그러면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70% 이상 이제 면역력을 확보하면 집단 면역 상태라고 하는데 이미 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기승을 부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1월 달 대비해서 그 신규 사망자나 확진자 수가 90%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사실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가장 접종률이 높잖아요. 이스라엘도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제가 알기로는 1월 달에 1000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한 하루에 뭐 30명, 40명대 요 정도로 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국과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결국 이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 집단 면역으로 가게 되고 이제 모든 게 좀 정상화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결국 이거는 무조건 다가올 미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우리 한국에도 똑같은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역시 계속 좀 강조를 드렸지만 소비주들 요즘에 좀 힘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4차 대유행, 오늘 뭐 700명 또 확진자 발표할 거란 얘기가 네. 도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항공주가 됐건 뭐 아니면 면세점주가 됐건 이런 소비주들이 또 충격을 받겠죠. 근데 저는 역으로 이럴 때가 좀 기회가 아닌가. 왜냐 하반기를 보고 이런 기업들을 좀 노릴 타이밍이 아닌가 해서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저는 부장님과 이제 오랫동안 전략을 듣고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공포에 질렸을 때 오히려 그때 용기를 내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그 성향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다만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그분들이 봤을 때는 야, 영국은 집단 면역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빨라야 11월이라면서 아직 먼 거 아니야? 라고 좀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국과 네. 비교를 하면. 그런데 지금 소비 관련해서 들어가자라는 건지,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여행주들이 주가가 바닥에서 한 두세 배 올랐거든요. 네. 뭐 여행 간다고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갈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가를 항상 생각하실 때 무조건 선반영입니다. 만약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집단 면역 가잖아요. 소비주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그 편의점 회사 GS 리테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많은 소비 기업들이 있지만 주가들이 다들 한 번씩 올라가는데 유독 이 편의점 관련주들이 맞아요. 주가 좀 부진했습니다. GS 리테일은 또 GS 홈쇼핑하고 합병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더 부진했는데, 그러나 지금 실제로 매출 데이터가 좀 돌아서고 있대요. 특히 우리 한국도 요즘에 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등교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이 편의점 매출이 확연하게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더욱더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 매출액은 더 점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그걸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GS 리테일 정말 하방은 막혀 있고 상단은 어느 시점에서 열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좀 좋은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편안한 구간에서 좀 비중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도 소매 유통업과 관련해서 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유통업계에서 가장 경기 전망지수 상향폭이 컸던 게 편의점이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정말 못 가요. 하필 그 자료 나왔을 때 4차 대유행 뭐 가능성 또 막 나와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GS 리테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좀 미리 픽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전략 이렇게 짜드렸고요. 이번에는 염승환 부장께서 고른 리포트 가운데서 특이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만한 종목의 리포트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인데, 염승환 부장님의 픽은 오늘 어떤 거였습니까?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신세계푸드, 정말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고 되게 저도 오랜만에 이거 네. 한번 좀 봤는데, 아니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신세계푸드 증권사 보고서가 거의 안 나와요. 네. 식자재 유통하는 기업이잖아요, 신세계그룹. 그다음에 이제 뭐 이마트 같은데 피코크라는 이제 브랜드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기도 한데, 일단은 갑자기 최근에 한 두세 군데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3개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내용은 좀 비슷비슷한데 뭔가 지금 회사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세계푸드의 이번에 대표가 원래 그 2명이었는데 단일 대표 체제로 이제 돌아섰다고 하고, 이분이 송현석 대표라고 하는데요. 이 맥도날드라든가 피자헛 이런 데서 좀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노 브랜드 버거, 뭐 요즘에 이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은 그 버거 중에 노브랜드라는 거 아마 많이들 맞아요. 보셨을 네. 거예요. 이게 주요 상권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을 좀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런 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노브랜드 버거가 왜 신세계푸드에 중요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식자재를 신세계푸드가 다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앞으로 출점이 늘어나게 된다면 한 100개 이상 늘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일 신세계 푸드 매출에는 플러스 효과가 좀 발휘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노브랜드 버거 말고도 지금 식자재 사업이라든가 단체 급식 이쪽이 그동안은 정상화가 안 됐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먹을 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 외식을 할 거고, 그다음에 단체 급식도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신세계 푸드의 또 하나의 리스크가 제거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노브랜드라는 성장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GS 리테일 같은 그 편의점 기업들도 하반기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접목된 그런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리포트 보실 때요, 잘 안 나오던 기업인데 갑자기 몇 개씩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뭔가 바뀌는 거예요. 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세계 푸드도 한번 우리가 좀 그 기대감을 좀 높여볼 만한 그런 구간인 것 같고, 그리고 구조조정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확실히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주가 올라서 약간 옆으로 횡보는 할 것 같은데, 목표가는 일단 85,000원 정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68,000원 정도 잡으시면서, 원래 이 기업 아시겠지만 되게 느리게 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너무 급하지 않게 지금 좀 단기 조정 이용하셔가지고 비중 늘려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 85,000원에 손절가 68,000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월 초에 2시 방송 저와 함께하는 그 2시 방송에서 네. 현대그린푸드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후에 물론 조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뭐 수익권에 나 있는 상황이고, 확인을 해봤더니 물론 다른 회사입니다만은 현대그린푸드랑 신세계푸드 주가 흐름이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이 모멘텀들 현대그린푸드에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아, 그린푸드도 좋아요. 좋은데 이제 현대 그린푸드는 신세계 푸드에 노브랜드가 없잖아요. 버거가.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 그 저는 신세계 푸드가 더 낫다 이걸 떠나서 신세계 푸드만의 노브랜드 버거 이쪽 식자재 매출이 이제 붙기 때문에 네. 그 모멘텀을 한번 좀 보고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는 또 다른 게, 현대 그린푸드는 또 더 현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다 강점은 있어요. 그래서 비교보다는 저는 둘 다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세계푸드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의 종목은 어떤 거였습니까? 삼성 SDS인데 이 기업도 사실 이제 최근에 보고서가 좀 나오는데, 원래 사실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삼성 SDS 하도 무겁기도 하고 네네.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총수가 구속돼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어떻게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엔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건희 이제 회장과 관련해서 상속세 신고도 해야 될 이제 기간이 이번 달 말이라고 하는데, 결국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결국 이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 가치를 늘리든가 아니면 배당을 많이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당 기대감이 여전히 높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근데 그거보다도 펀더멘탈이 개선돼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오스틴 공장 증설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오스틴 공장 증설에 대해서 자꾸 좀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 오스틴 공장 증설이 들어가면 삼성 SDS도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이런 것들 다 투자를 해줘야 돼요, 같이. 네.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그래서 삼성 SDS가 할 일이 많고, 또 계열사들 투자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그룹 외에 또 비계열사 매출도 뭐 특정해서 어떤 기업인지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비계열사 매출액도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좀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보고서도 좀 나와 있지만 삼성 SDS의 1분기 실적 전망 치가 좀 상향 조정됐습니다. 원래 이게 영업이익 예상치가 1,900억 정도 됐는데 2,000억까지 지금 조금 한 10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면 한 5%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 그 컨센서스가 형성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렇게 실적 발표 앞두고 컨센서스가 점점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 기업들 대부분 실적 발표하면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월등히 잘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번 삼성전자가 증명했잖아요. 맞아요. 예, 꾸준히 올라가더니 결국 기대보단 잘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계속 이제 근접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좀 낮게 잡은 것도 있지만 네. 이후부터 계속 상향 조정된다는 건 좋은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발표를 앞두고 점점 컨센서스가 떨어져요. 막 일정 미뤄지고. 네, 그런 기업들은 안 좋다는 건 생각하시고 그래서 SDS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좀 잘 나올 것 같아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사실 못 갔습니다. 네. 우리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네. 못 갔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22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회사로 거듭나겠다. SDS 대표가 뭐 포부를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못 갔고 이미 염승원 부장께서 삼성 SDS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는 지금까지 주가가 잘 못 갔었나 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기대감 가져보도록 할 텐데 다만 이게 얼마나 삼성 SDS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까라는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종무토론 게시판이나 아니면 뉴스들이 좀 있길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오버행 이슈가 삼성 SDS에게 좀 불안감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증권사 코멘트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 변수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오버행이라는 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악재라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너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에 따라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에 너무 종속이 되니까 사업 확장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지분을 다른 데 매각을 해버리면 비계열사 매출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얘기지만 삼성 SDS랑 삼성전자를 합병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설사 지분 매각이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단발성인 수급 이슈지 기업 가치하고 무관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S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변수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히 하는 차원이었고요.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목표 주가 22만 원과 손절가 17만 원으로 삼성 SDS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